일단 사도광산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뉴스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사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에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시물이 설치될 예정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란 곳에요. 실제로 전시되는 내용을 한일 양국 간이 서로 협의해서 구성을 할 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성이 더 많이 드러나게끔 그런 내용을 요구를 했고 일본이 수용한 것이 지금 이제 현재의 전시 내용이다라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는데 사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강제동원 명시를 우리나라가 요구를 했는데 일본 측이 거절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게 단독 지금 기사로 뜨고 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강제 표기를 묵살해서 이게 들통난 윤 정부 굴욕 외교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측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예. 이 사도광산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한 게 벌써 한 4, 5년 됐고요. 외교부는 이제 일관되게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일본 등재의 조건으로 여기가 이제 한국인 징용 노동자들이 잡혀와서 강제 노동했던 곳이다라는 것이 명시돼야 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해 왔어요. 네. 그러면 외교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네스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주변국이 동의를 안 하면 등재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 벌써 한 4, 5년 된 일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 얘기는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을 주장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완화해서 주장했던 것 같아요. 완화해서 주장했을 것이다. 근데도 안 받아들였으면 우리 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다라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 들어왔어 이번에죠.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가 아니라 바로 이번에.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하고도 어긋나요.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이제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학대 이런 것은 개인의 이제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65년도 한일국 교정상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남아 있다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2019년 이후에 아베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 사이의 관계를 꼬이게 만든 핵심 문제였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줬어요. 우리가 뭐 대신 이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실제로 그 대법원에서 너 네가 잘못했어, 네가 배상해 그랬는데 배상금을 누가 옆집 사람이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아무런 이제 부담도 없이. 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가 이제 근본이 되냐면 일본인의 이제 특히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 극우 정권이 수립돼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고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하는 동안에 자기들은 한국인을 자국민으로 대접했고 그럼으로써 특별하게 한국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차별은 없었다.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적도 없고 위안부 강제 동원도 없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이게 일본인의 논리잖아요. 일본인의 논리도 아니에요. 일본 극우의 논리.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일본 극우의 역사 수정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수긍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외교부 제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서 화가 나는 건 그거였어요. 적어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든가 이런 게 흘러나와야죠. 그동안 4, 5년간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고 일본을 상대로. 근데 갑자기 포기해요. 추장을 철회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네. 저는 그래서 이 나라의 양심과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썩었구나. 고위과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썩었구나, 의식이. 무슨 뭐 개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시킨다고
5년 동안 자기들이 계속 논리 만들어가지고 주장해 네네. 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칠 수가 있는지 참담한 지경입니다. 이 그- 사회가 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틀린 말이잖아요. 강제 노동은 당연히 있었고 그때 없었다고 당시- 주장하잖아요. 뉴라이트 인사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취업이었고 합법적인 취업이었고 조선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가고 싶어했다. 징용을 가고 싶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와요. 학자라고 불러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학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징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제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징병했을 때 이게 무슨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어요. 강제로 끌려가야 예. 징병이에요. 징발, 강제로 뺏기는 게 징발이라고요. 징용은 노동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징용이란 말이에요. 말 자체가 징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제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징용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학자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그 학자라고 하면 보통 제가 잘 모릅니다. 역사학자가 더더군다나 역사학자는 그런 아니라서. 소리 안 해요. 예, 근데 그러면 나름의 근거 같은 걸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수정주의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뉴라이트 나올 때랑 좀 비슷한 시점에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허구의 사실이다. 그런 일은 없었다. 독일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민족인데 그런 짓을 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 못해요. 주장하는 자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장들은 이제 독일인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폴란드나 좀 상대적으로 인권 의식이 좀 뒤늦게 예. 성장한 나라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과거 행적, 과거의 이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좀 부끄러우니까 예. 지우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좀 새로운 역사적 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기승을 부린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세계의 유행을 좀 해요. 일본에도 이 역사 수정주의가 그 무렵부터 80년대 말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의 사조라고. 사조예요, 시대 사조. 자리 잡으면서 이제 남경대 학살 그런 일 없었다. 중국인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실제로 남경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 대학살로 죽은 사람들 유고를 그대로 전시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기억들이 다 있고 예. 심지어 그 당시에 일본 군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칼로 많이 죽이느냐를 시합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어요. 어떤 놈이라고 할게요. 예. 어떤 놈은 100명 넘게 죽였고 어떤 놈은 또 그보다 한 명 덜 죽였고 뭐 이런 식을 자랑하는 신문 기사까지 있어요. 예. 다 있어도 다 부정해요. 남경대학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동대 지진, 관동대학살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허무맹랑한 주장 아닙니까? 그 일본 극우의 역사관을 구성을 해요. 일본 극우들. 근데 전 세계 역사 수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민족, 자국의 반인륜적 범죄 사실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흔적 지우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국사를 좀 자랑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자국사의 부끄러운 점, 수치스러운 점, 범죄적인 점 이런 점들을 역사에서 지우는 거죠. 근데 한국의 역사 수정주의는 그 점조차도 식민지적이에요. 그조차도 식민지적. 왜 식민지적이라고 하냐면 예.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를 따라서 지워주려고 해요. 일본이 무슨 징용도 안 했다. 위안부 강제동원도 안 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 이런 얘기들을 그걸 왜 우리가 해요? 일본인들은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이니까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겠다까지. 그래도 그런 욕망을 표현하는 거는 참 반인륜적이다. 이렇게 예. 비난받아 마땅한데 한국인들이 왜 예. 일본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이 점은 이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죠. 납득해 줄 수가 없죠. 이게 예전에 프리모랩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만일 이것이 인간이라면 이란 책인가? 보면 저것이 인간인가요? 예.
그 책의 한 구절에 보면 나치에게 받은 폭력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나에게 가하는 폭력이 더 끔찍했다라는 구절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같은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일본인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폭력이 더 폭력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제가 이 역사 수정주의조차도 식민지적이다. 예.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왜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느냐. 네. 사실은 우리가 해방된 이래로 뉴라이트가 등장하기까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관이 등장한 적이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컨대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느냐를 좀 성찰적으로 보는 네. 이런 이론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가 우리 민족에게 치욕의 역사고 우리 민족사의 암흑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승만 정권 때든 박정희 정권 때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든 아무도 여기에 이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특히 19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그런 역사 이론을 세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제가 되는 인간관이 있어. 이런 이경제학에서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동물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왜 경제학자들이 다 이렇게 뉴라이트가 다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의 인간에 관한 가설이에요. 시장에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가설이죠. 근데 인간은 시장에서만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시장형 인간이 있고 예. 시장을 벗어나면 예컨대 같은 영화 보고 괜히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감동하고 네. 같이 올림픽 경기 보고 자기랑 부끄러워하고. 아무 예. 관계도 없는데 네. 기뻐하고 공감하는 인간도 있고 이기적인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마치 모든 인간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가설적 인간 자체가 인간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인간형을 좀 다른 말로 요약을 해볼까요?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라는 단어 자체는 쉽게 말하면 기회주의와 이기주의예요. 시장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막 아비다툼 벌이는 인간도 있고 조금 비싸게 샀다 그러면 막 후회하고 이제 이러는 게 이제 당연한 인간성의 발현이에요. 시장에서는. 다른 공간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뭐 시장에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떡볶이, 순대 팔면서 그냥 이제 악다구니 쓰던 욕쟁이 할머니가 말년에 전 재산을 그렇죠. 기부하고 기부하죠. 돌아가기도 해요. 예. 이게 무슨 자기랑 무슨 이익이랑 무슨 관계예요? 사람은 다면적이에요. 근데 그 다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주의와 이기주의의 화신들이 인간의 표준으로 보여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모든 인간이 표준화돼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SNS에 그런 얘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100% 그렇게 보면 돼요. 합리적 이기심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얼핏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시장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 어떤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예. 친일파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자체를 자기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이 일제강점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는 친일파가 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재화한다. 그게 내면화되는 거죠. 첫째로는. 그게 내재화돼서 이제 친일파가 실제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지배였고 불법이 아니었다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일파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이완용을 대표 친일파 그러면 이완용부터 떠올려요. 매국노 하면 이완용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예. 이완용한테 친일파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 절대 친일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경공원 출신으로 친미파로 정치 활동을 했었고요. 아관파천 이후에는 칠러파였다가 10년 나고서 친일파로 전향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럼 너는 칠러파냐 친미파냐 친일파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조카한테 그렇게 유언을 해요. 나는 평생 시류를 잘 읽어서 우리 가문과 아문을 이만큼 이제 올려놨다. 기회주의자라는 거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죠. 예. 올려놨으니 너는 이제 내가 지금 시국을 보아하니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다. 그런 지금이라도 영어를 배우더라. 그리고 이제 이완용의 후손들은 미국 가서 살죠. 현재 이 사람이 어떻게 친일파예요? 그냥 기회주의와 이기주의의 화신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이제 그 윤리라든가 덕목은 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제학적, 그런 시장주의적 인간형을 표준으로 설정을 하면. 문제는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본다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는 그래. 나는 친일파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독립운동가는 세상에 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폭탄이나 던지고 괜히 사람이나 죽이고 세상 혼란시키고 테러리스트로 볼 수 있죠. 그들의 시각에서 그렇죠. 그렇게 어떤 이제 예.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대표가 되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했던 그 정신적 또는 의식적 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독립이 됐나?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본 이제 친일파가 합리적인 인간으로 보이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정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일본의 식민 통치를 안 받고 못 받고 이제 다 이제 가설적인 좀 전제입니다만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다면 우리는 공산국가가 됐을 거다. 예컨대 예.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축복, 예전에 문창극 씨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의 문제가 아니다. 극단적인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를 인간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뿌리다. 뉴라이트뿐만이 아니에요. 사회 자기가 전반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친일은 문제지만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근데 그러면 그걸 이제 지금의 현안에서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고요. 얻는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친일을 했던 그때 당시 합리적인 선택을 한 인간의 경우에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렸다든지 가문을 일으켰다든지 하는 어떤 실익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광산 이 현안만 갖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얻는 실익이 뭐가 있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나라의 거죠. 실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 자체가 없어요. 개인 단위로 생각하잖아요. 국가 단위의 실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공동체 단위에 그래서 공동체 단위의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단위에서 역사 수정주의를 펼치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예 그마저도 없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헌신한 거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나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용할 리가 없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일단 전제에 깔려 있고 그걸 자유주의라고 포장을 하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태도가 나오느냐. 국가적으로 실익이 뭐냐.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요즘 반응이 나오는데 네.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한국하고 외교적 현안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 다 저자세로 받아주니까요.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때가 기회다. 독도 달라고 하자. 이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독도 달라고 하자. 근데 저는 그래서 이진숙 씨한테 청문회 때 그렇게 물어봤으면 했어요.
위안부 강제인이 아니냐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독도 우리 땅이냐 아니냐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양국 간 그 논쟁이 진행 예.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을지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했을지 뭐라고 얘기했을까? 전형적인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양국 간 논란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이라면 아니면 뭐 훨씬 더 이제 정치적 이익 당장의 문제를 좀 극복하려면 이제 뭐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이제 이 문제 왜 무슨 우리의 국가적 실익이 있느냐를 떠나서 대통령 자신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맹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이 그룹의 인듀레이트 그룹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렇게 친일파를 이제 합리적인 인간형으로 설정을 하고 합리적인 인간은 친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가 당시의 세계사조의 좀 결과일 뿐이지 일본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다라는 좀 의견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예컨대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 한국인의 이 반일 의식은 아무 근거 없는 이제 그런 좀 뭐랄까요 미신과 같은 그런 예. 태도일 뿐이고 일본은 대단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력 근대화에 성공한 대단히 모범적인 국가다라는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요.